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막말에 국민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즉각 사과하고 징계 의지를 밝혔는데요. 글쎄 앞으로는 달라지게 될까요? 문제는 한국당 내 세월호 막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말들을 뱉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말을 하고도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 거죠.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고다. 교통사고다. 그래서 이 법칙, 기본적인 지금 법칙에 의하면 선주를 상대로,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산이. 그 해수부에서는 한 1,000억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 3,000억 원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올 것이 좀 예상이 됩니다. 어디서 또 갖다가 더 무리하게 끌어다 써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세요. 들어올 텐데만 1년에서 2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할 위원회 청사는 총 681평에 월 임대료만 1억 2,700만 원입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정치권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에서 제발 좀 그 세월호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여론이야. 어떻게 그 오늘 같은 기일을 유가족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 자, 오늘 같은 날 내가 무슨 염장 지를 일이 뭐 있어. 정치권을 향해서 한 얘기를,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그냥 옮긴 겁니다. 이번에 내리신 이유는? 논란이 됐기 때문에 내가 시끄러운데 휩쓸리기 싫어서 내린 거예요. 논란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과를 하냐는. 그 글의 취지를 아니, 상처를 입으신 아니, 유가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던 정진석 의원, 결국 오늘은 사과했습니다. 제 글로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세월호가 더 이상 정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만 해도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자, 차명진 전 의원, 정진석 의원, 세월호 막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노영희 변호사 오늘 어떤 매체를 보니까 차명진 전 의원하고 통화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전화 통화하셨어요? 네, 어제 오전에 제가 9시 좀 전에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날 저희가 그 차명진 의원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저는 생각 못했었는데 그런 행동을 하셨다고 해서 사실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었던 거고. 어떤 얘기를 그 전날 하셨다고요? 아니, 그 전날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얘기? 다른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네. 말조심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발언을 SNS에 올렸다가 뭐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놀래서 전화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 얘기로는 좀 황 대표나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뭐 그런 발언 때문에 사실 좀 문제된 적이 있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도 이제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SNS에다 이제 사과하는 글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정말 즉시 올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올렸다 하더라도 그 실제 그날 황 대표,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이제 황 대표하고 연결시키기 싫어서 올렸다고 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그 16일 날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 딴에는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연결되는 게 싫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당사자는 그렇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전에도 이미 주의를 여러 번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줬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경솔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많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렇게 세월호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네.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기류가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권력에서 세월호가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되기보다는 세월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민낯이 들어갔고 그것이 탄핵으로 이어져서 자기가 권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박탈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집단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를 들어 단적인 경우가 말하자면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사회 부회장 때 이미 세월호와 관련된 그 약사회 부회장단 단톡방에서 그런 글을 시체장사님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거지 건성이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2015년 4월이면요 총선 전입니다. 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분이 비례대표가 됐다라는 사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 자체에서 그런 말 자체에 대해서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오히려 저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 편이다라는 어떤 위필딩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참에 좀 자유한국당도 스스로 참여에 대한 과거사위원회를 열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스스로가 좀 털고 치유하고 가야 되는 그래야지 진짜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 올바른 말하자면 뿌리 깊은 그런 어떤 보수의 본류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피해의식 속에서 또 5.18 망언도 계속되고 그런 사람들끼리의 모임처럼 된다면 그게 어떻게 올바른 정신이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 후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되겠습니까? 김영주 의원 말을 들어보면 약간 그 의도적인 발언인 것 같이 들리는데 정태근 의원도 혹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로 그런 집단 무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발언으로 얘기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거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의식이 있다고 해서 다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자식이 먼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지겨울 수가 없잖아요. 징글징글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풀어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저런 얘기는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다 지금 욕심과 오만이 분별력을 마비시킨다라고 썼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욕심이라는 게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되죠. 일단 빠지를 달아야 되니까 그럼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지지자들한테 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 빠지 달겠다고 해서 표를 많이 얻고 공천을 받으려고 생각하다가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 말인지 안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빠지를 달고 나잖아요. 그러면 오만에 빠질 수 있어요. 예. 아, 내가 이제 국회의원 됐는데 내가 무슨 말이든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은 당연히 욕심이 있죠. 하지만 그 욕심과 오만이라는 것이 분별력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본인도 죽고 결국은 지금 제가 참 그렇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자기가 보수를 위해서 연탄이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수를 태우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는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그 뭐라 그럴까 소양? 품성인 것 같고요.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네. 세월호 관련된 법이 제가 찾은 게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진상규명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체조사위법, 그다음 피해지원법, 그다음 이제 가습기 살균제 포함해가지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이렇게 세월호 관련된 법이 4개나 있는데 예. 왜 이렇게 4개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사회한테 그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그 영향력이 엄청난 그 충격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예.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그 다음에 독한 말은 화살과 같다. 쉽게 말하면은 말이라고 하는 게 혀라고 하는 게 정말로 칼처럼 사람을 갖다가 찌를 수 있고
화살처럼 사람을 갖다가 꿰뚫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정치 한두 해 하신 분도 아닌 분들이 결국은 이제 말로 글로 그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생각이 짧으셨나 하는 생각. 그다음에 결국은 그것이 다 자기한테로 부메랑 같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즉각적으로 사과하면서 징계 뜻을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우리 편을 감싸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당 일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표현 자체도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설령 일부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 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응분의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께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 보호해 주셔야 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이 더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방패막이가 돼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혁기 관장, 홍문정 의원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전쟁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발언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도 그렇고 지금 그나마 황교안 대표가 즉각적인 윤리 징계 등으로 공당의 모습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홍문정 의원이 다시 저렇게 그 세월호 막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하는 거 보고 참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저는 뭐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세월호 막말 정치인들의 가장 큰 원인은 공감 정치의 부재에서 나온 사건이라고 봅니다. 정치인이 뭐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안전사고를 다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사회적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이 현대 정치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인 한국당 세월호 망언은 세월호 사건을 아직도 공감 정신 부재 속에 정치적으로 보려는 인식에서 나온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가 생긴 사건인 것이거든요. 그나마 한국당이 발빠르게 책임을 지겠다고 나왔으니까 5.18 망언 때처럼 우야무야 하지 말고요. 강한 징계로 국민들께 명료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책임 있는 공당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경철 의원은 홍문정 의원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문정 의원은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매를 들 것 같아요. 이번에 매를 들어야 다시는 이러한 재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 한번 휘두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의 건강성과 그리고 향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당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정치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는 뭐냐 하면 폭력을 배격해야 됩니다. 폭력을 배격하고 그 폭력으로부터 우리 이성과 자유를 찾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신입니다. 근데 한국당은 자꾸만 폭력을 휘둘러요. 몽둥이를 못 휘두르니까 자꾸 언어폭력으로 남에게 상처를 자꾸 입힙니다. 그것이 한국당의 큰 문제거든요. 물론 민주당도 가끔씩 언어폭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한국당이 자꾸만 요즘 그런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의 본질을 한국당 의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한국당은 정치는 어쨌든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성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되고 항상 3, 4, 1은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고 3, 4, 1행 3번 생각하고 1번 행동하는 그런 이성적인 정치인들이 되어야
정치인 스스로의 건강성도 회복하고 당의 정체성도 국민에게 합당한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정태근 의원은 황교안 의원이 변했다고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제 발언한 것 보면은요, 황교안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해서 가장 명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도 이 자리에도 나왔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다가 조심스러웠죠. 어제는 아주 분명하게 상처를 드렸고 해서는 안 되고 사죄해야 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홍문종 뭐 다른 분 얘기할 것보다도 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해창 총재가 첫 번째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공천 개혁을 하면서 과거의 민정계 김윤환 대표를 비롯한 전부 다 그 공천에서 낙천을 시켜버리고 그런 다음에 당내 비리가 나오는 거는 아주 엄격하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황 대표가 보니까 이제 좀 자신의 대표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정말 제대로 처리하는가가 이후에 그나마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좀 다르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징계위원회 열어서 이제 징계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수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전망을 하신다면? 지금 징계의 종류가 4개 있습니다. 예. 가장 큰 거는 제명이고, 그 다음이 탈당 권유고, 그 다음이 당원권 정지고, 그 다음이 그냥 경고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예. 당원권 정지는 지금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5.18 망언 관계자들과 또 이 형평성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9일 날 지금 윤리위원회가 요건과 관련해서 소집이 되는데 요건과 관련해서 일단 윤리위에서 징계를 결정하게 되면 5.18 발언도 망언도 제가 보기엔 징계 안 하고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자유한국당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그런 어떤 리더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딜레마가 이번에 드러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주문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에 최소한 6개월, 1년을 주기에는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고 1년이라고 하는 건 다음 총선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뭐 출당이 훨씬 더 나은 어떤 제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그 말하자면 홍문종 의원의 말처럼 그동안의 당의 문화가 소위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패트론 클라이언틸리즘, 소위 보스 정치, 개파 정치로부터 이렇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온정주의가 그동안에 흘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제19 감사기가 일반화된 문화 속에서 과연 온정주의 없이 그냥 잘라내는 듯한 그러한 행동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내부에서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 이게 하나의 상당히 말하자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수위는 어쨌든 저는 말하면 당원권 정지 한 6개월 정도는 때릴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병원 차트 같이 써진 글자는 뭡니까? 그 영어로 썼는데요. 예. 어쨌든 그 패트론 아버지가 예. 그 젊은 엘리트를 보호해주는 사실은 보스 정책 클라이언틸리즘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예. 그 자체가 실제로 보면 이제 국제 정치에서 했습니다만 미국과 미국을 보호받는 어떤 젊은 엘리트 이런 관계지만 우리나라 그동안의 정치가 쉽게 얘기하면 보수 정치 체제였다는 거예요. 예. 보수 정치 체제의 개파 보수 중심으로 줄 세우는 그런 것이 그야말로 한국의 대체적인 정치, 정당의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차명진 의원이 그런 것을 흉내내다가 강하게 자기가 말하자면 당대표를 보호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홍문종 의원은 보호하려고 했던, 옹호하려고 했던 사람을 당연히 감싸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황교안 대표는 완전히 처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당 내에서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영어 단어 별로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 제가 안 찾아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예. 틀린 바가 없습니다. 예.
틀린 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최경철 의원 보시기에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 좀 어떻던가요?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몹시 안 좋죠. 잘 나가다가 아니, 지금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혹시 얘기가 좀 나옵니까? 징계 수위는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최소 당원권 정지 이상 이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적은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무하게 돌아가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더구나 또 가짜 뉴스까지 동원을 하셨어요. 또 뭐 10억 원이라든가 그러한 돈으로 또 환산을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는 굉장히 그 당으로서도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번에는 회초리 이상 예. 몽둥이 정도는 아마 그 징계로 표현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내년 공천에 영향을 받게 됩니까? 일단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1년이 넘어간다. 그건 당연히 해당이 그 되죠. 사이에 그걸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 공천 신청 자체를 못 하게 되는 예. 건데 아마 6개월이라고 해도 간단치는 않은 게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되면 현재 당협위원장, 지구당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상실이 돼요. 예. 그 지구당이 사고지구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얼마큼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원권 정지 자체는 그 정당에서는 작은 징계는 아닙니다. 굉장히 큰 징계입니다. 네,